그러니까 트럼프는 일관돼요. 이거를 자꾸 우리나라 이제 언론들에서는 비즈니스맨이라서 기업가적인 딜의 협상이야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은 에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저는 밀접되어 있다고 봅니다. 경제마스터 곽수종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마스터의 곽수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에둘러 표현하는 것을 피하겠다. 위기가 오면 온다. 또 기회가 왔으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시청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경제, 트럼프 2.0의 시대 어떨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AI, 로보틱스, 우주항공, 비트코인, 암호화폐죠. 새로운 기술들이 주도하는 시장의 변화가 아마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회냐 위기냐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위기의 기자를 이어서 말을 만들면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주식시장의 어떤 변화, 그리고 산업계의 역량, 그리고 IT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 방향, 거대 기술 기업들의 향후 향방, 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제조업 기업들의 어떤 변화 가능성, 이런 2025년을 놓고 큰 경제적 흐름과 작은 경제적 흐름, 이런 것을 판의 변화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판이 변한다는 거죠. 제가 흔히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질문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줍니다. 앞에 세상에 정답은 없다. 정답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여러분께서 정답 찾으려고 하시면 경제마스터 곽수종은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가이드라고 보시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어느 정도 설정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게 한번 경제에 대한 독법,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산 지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윤리, 가치, 철학, 이것을 기준을 삼으시고 과연 시장이 내가 만든 윤리와 도덕적, 가치적, 철학적 기준에 맞게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그런 시장은 떠나야 되겠죠. 그런 시장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이번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테슬라 어닝 쇼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이제 주기라는 말씀도 주셨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옛날에 어린애들 게임하는 거, 비디오 게임 이렇게 막 먹어치운다. 팬맨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팬맨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머스크가 뭘 생각할까 고민하니까, 형 있잖아, 대통령님 저 규제 좀 완화 좀 해주세요. 개인정보에 대한, 유럽에서 너무 규제가 세서 애플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생하고 구글도 고생하고 하는데 우리 좀 어떻게 바꿉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가다 보면 정치 경제학적인 생각이 하나 툭 뜨는 게 있어요. 이러면 연방정부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작은 정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 그러면 이 모든 보안 시스템은 블록체인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블록체인은 크립토인데, 이게 유진 파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치가 없다. 빌 게이츠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0이다. 10년 내로. 이래버리는 게 우리 김기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쭤보고 싶어요. 좀 진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아니요, 솔직하게 그냥 말씀해 주신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코인에도 그 크립토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목적부터 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막 그런 게
저좀 그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거 많이 봤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그 사용할 수 그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 시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즘 비트코인은 이제 정말로 가치 저장으로도 쓰일 거고 이제 그리고 뭐 리플이라든가 저희가 좀 뭐 솔라나나 뭐 이런 정도의 코인들은 사실 그 쓰임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실 인정을 받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도권에 편입이 되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 중국에서 다 코인을 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자본 유출 이런 때 쓰이고 하니까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미국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중국이 계속 코인을 가져왔으면 이거를 미국에서 이거를 코인의 수도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중국이 막아버렸고 그 뒤로 이제 코인에 이렇게 약간 폐기물 미국도 많이 갔어요. 미국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일단 제도권에 편입된 게 현물 ETF가 됐잖아요. 예전에 돼서 이미 블랙락이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모은사들 이번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공식 오피셜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도권화가 되면 사실 이거는 그냥 쓸 수 있는 통화가 되는 거죠. 국제 간의 통화 거래 이런 것도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현실적으로 이게 쓰이는 과정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약간 이거를 공인화하고 이런 이제 인정받은 자산으로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 비트코인이고 온갖 곳에 이게 투자하면은 참 골치 아픈다. 온갖 곳에 연동돼서 뭐 나스닥이 빠진다고 빠지고 뭐 금리가 오른다고 빠지고 온갖 매크로를 잘 아나 봐요.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온갖 매크로를 다 봐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그거 정체성과 관계없이 이렇게 온갖 매크로 주식시장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봐요. 외환시장에 다양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막 출렁출렁하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거 이게 출렁출렁 할 때마다 이거를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전 뭐 올해 이번 트럼프 정부 후반까지 보면 분명히 한번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기회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신청분에게 늘 강조를 해드렸어요. 화폐는 절대 아니다 이거. 금과 은 같은 자산은 된다. 근데 금과 은 같은 것들은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지만 이거는 무형이다. 다시 말하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산이다. 그러면 이 자산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길래 도대체 가격이 매겨지고 이렇게 비싸냐. 그거는 공급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요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수요가 존재하느냐? 존재한다.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많은 국가에서 이게 말씀 주신 대로 하나의 정책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인정이 된다면 좀 제가 늘 그러거든요. 블록체인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와서 대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가치에 대한 그 신뢰도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개인 뭐 유명한 사람 몇 사람 이야기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뭐 어떤 논리를 디펜스하는 생각은 없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시장에 수요가 존재하는 한 공급의 법칙처럼 경제학의 세이 법칙처럼 수요의 법칙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팅이나 또 다른 블록체인 기술이 나와서 비트코인보다도 더 세련되고 더 멋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그때는 아마 금 가격이 폭락하고 하듯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보시면 이게 뭐 비트코인 그러면은 막 훨씬 지금보다 10,0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때는 좋게 얘기했었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웨스턴하셨던 분들도 있고, 뭐 반대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러니까 이런 큰 인물들 중에도 또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는 사실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이게 대립이 가왔다. 그리고 서로 뭐 이렇게 뭐 제 따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분명히 소프트웨어 이런 데서 큰 발전을 이루셨지만 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를 받지 못했어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못 사요. 이거 아니 그 탄소로 만든 거예요. 탄소 이렇게 심지어 합성도 가능한데 이걸 왜 사지? 그렇죠. 예, 예. 똑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 근데 만약에 좀 더 나아가면 금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금 뭔데? 금이 이주를 줘, 배당을 줘, 금이 성장을 해. 아니 미국 주식 사면 성장하고 배당 주는데 금을 왜 들고 있어? 그렇지만 금이 수백 년이 가는 동안 가치 유지되고 오시면 서서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 거래간에 쓸 수 있는 뭐 금도 어디다 쓸 때가 있겠지만 이게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말씀하신 가치 저장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폐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헷갈리는 것 같아요. 화폐라고 해서 화폐 아니죠. 전에 화폐가 아니죠.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금도 화폐가 될 뻔도 했지만 금 화폐를 쓰진 않잖아요. 네, 근데 금도 자산으로서는 계속 인정을 받고 있고요. 화폐의 시작이 이제 금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월달 학습 과정에서도 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도 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야기하면서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사건 이야기하세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튤립 버블이 제가 볼 때는 뿌리의 어떤 유전자적인 돌연변이, 그거는 네덜란드 사람만 좋아했어요. 그게 영국이 좋아했고 프랑스가 좋아했고 온 중국 사람들도 좋아했고 뭐 아메리칸 인디안도 좋아했고 그랬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소위 말해서 낙찰계의 놀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글로벌리 지금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뭐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에 대한 어떤 뭐 신봉론이거나 어떤 찬양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냉정하게 그냥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을 하고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져보면 절대 화폐는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미 있는 가치를 분류하려고 덤벼든다면, 또 그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가진다. 그렇지만 대체재가 나타나거나 보완재가 나타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닝 쇼크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기훈 대표께서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제 막 품고 있거든요. 그럼 제조업 분야는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금리 문제. 그럼 이제 주택시장이 또 상당히 좀 먹구름이 쫙 밀려오는, 건설객도 어려워질 것. 지금 미국에서 난립니다. 트럼프 헛발질했다, 자살골 넣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고. 올 한 해 주식시장을 놓고 볼 때 미국에, 아까 말씀하시기, 제가 볼 때는 첫 2년, 이제 트럼프는 4년 하면 땡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다마다 뭐 지금 자기가 뭐 내리면서 자기 사면 셀프 사면하고 가버리는 거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2025년에 첫 상반기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에 어떻게, 우리 김기훈 대표가 예측하시는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죠? 예, 제가 사실 트럼프 1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기 때는 이제 국내 주식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제가 국내에서 해외 주식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야 이거 선이 어느 날 와가지고 잡으려는 관세를 때리고 누구랑 싸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뭐 자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조금 깨달은 부분도 있고 지나서 보니까 더 명확해진 부분이 이분이 그러니까 예측 불가 막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공은 한 대로 하더라고요. 그 전에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번에 그 1기 때는요 중국이 확실한 타겟이었어요.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쾌한 얘기 안 했어요. 중국이 확실한 타겟이고 중국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왜 우리가 트럼프 예측하지 않은 행동을 생각했다면 중간 과정이에요. 제 기억이 많이 나요. 2018년 네. 오히려 사람들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만큼 관세를 하고 이만큼 관세를 할 거야 했는데 에이 설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처음에 가만히 있어요. 잠깐. 그러면은 그거 안 하네. 그리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뭐 협상 하겠지 이러다가 갑자기 트럼프는 자기 말한 숫자 그대로 때립니다. 그러면은 뭐야 놀랍네. 이거 이상한 행동을 해. 이상하잖아요. 말한 거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끝까지 밀어붙이고요. 예.
이게 무서운 전략이거든요. 일단은 끝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거기서 또 협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난 이제 트럼프 때 망한 줄 다 팔았는데 갑자기 또 올라요. 예. 협상을 합니다. 왜냐?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의 최대 이득, 본인의 이득, 미국의 이득이지. 네. 뭐 파국을 만들어서 우리 지구를 뭐 한번 뭐 안 되는 길로 가보자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은 그 한번 고목을 휘두른 다음에는 또 너 대신에 내 말만 들으면 이 정도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캐나다에 얘기를 했을 때 또 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 25%, 중국, 멕시코 20% 한다 했는데 사람들이 설마 이 중국도 아니고 그 옆에 우리 우방 캐나다도 이렇게 하겠냐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발표하는 날조차도 미룰 거다 막 이렇게 막 언론을 마이크를 쓰거든요. 근데 이분은 말 한 대로 한 거예요. 3월달에 할 거다고. 네, 3월달에 한 거다. 본인이 3월달에 할 거다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안에 언론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막 주가가 올라가다가 2월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다 했거든요. 말 그대로 했고요. 대신에 그날 말도 붙였어요. 그 구조를 헬스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마약 얘기하잖아요. 예. 이거 마약 문제 이런 거 이민 문제. 어제 국경 맞닿은 두 나라거든요. 마약과 이민이 그리고 넘어오는데 이 문제를 당신들이 협조해서 해결하면 뭐 어느 정도 물러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캐나다에서 보복을 때렸어요. 예. 지금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도 뉴스 피드로 보고 있었는데요. 예. 딱 목을 때리니까 이제 트럼프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건드기 힘든 거는 캐나다, 멕시코라고 생각하고요. 네. 미국은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된다면 또 진행이 될 텐데 미국에게는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요. 네. 그 관세가 물렸을 때 네. 그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올리는 건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예. 그래서 그날은 뭐 태그를 바꿀 수도 없고요. 예고가 있기 때문에 과거 가격으로 일단 팔아요. 갑자기 올리면 일 안 되니까요. 그래서 3개월 시간이 있고 3개월 내로 해소를 하면 사실 미국은 말만 하고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 없어요. 뭐 캐나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 커요. 제가 제 채널로 얘기하려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멕시코에 네. 대미국 비중이 어느 정도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거의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분명 절반 생각했거든요. 예. 83%죠. 예. 그래서 나머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캐나다도 1등과 2등의 격차가 거의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 뭐 미국, 중국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뭐 되게 다양한 나라고 15% 왔다 갔다. 예. 그렇게 했고 거의 막 수십 개 국가에 단련화돼 있잖아요. 네. 멕시코랑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오래 못 버틸 거로 생각하고요. 뭐 어쨌든 트럼프의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조업은 계속해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비용 요인도 있고 이 제조업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생각했을 때 미국 본토에 지은 공장도 있지만 네. 캐나다, 멕시코에 많이 지었어요. 아무래도 멕시코에 미국과도 싸고요. 네. 멕시코에 지으면서 유리했거든요. 네. 뭐 그러시면 했는데 이거 또 옮겨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조업은 뭐 고생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생이 많은데, 그 전체적인 시장 악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일기 때도요. 드로우다운이라고 위에서 확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에는 어느 정도 미국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트럼프 때는 오히려 상승률은 높았다고 그래요. 트럼프 때가. 그러니까 트럼프 때 주식 시장이 좋았거든요. 근데 중간 드로우다운이 컸어요. 네. 이렇게 잘 나가다가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관세 때리거나 누구랑 싸울 때 그러다가 무슨 말할 때 그러면서 확 떨어졌다가 그걸 다 회복해서 고점을 넘어갔어요. 그때는 주식이 팡이었는데 팡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또 지속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 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쓴 게 있고, 트럼프가 전 세계 지정학적 여인의 99%를 차지한다. 즉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실질적인 세계 대통령이다. 뭐 이미 다 그렇지만 재밌는 게 제가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 피크 재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로스만이 쓴 책인데 이거 읽다가 44쪽을 보면서 소름이 확 돋았어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44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피크 재팬.
미국인이면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의 특파원도 하고 했던 브래드 그로스만이 쓴 책입니다. 사실 어떻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략을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불안은 대미 관계에 대한 우려로 한층 가중되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는 유명한 표현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데도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중략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비관론자들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책이 출간된 게 2020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번역이 된 거니까 그 전에 미국 원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비판론자들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했겠죠.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에 제공하는 접수국 지원금이라는 상당한 기여금과 미국이 병력을 전방에 배치함으로써 얻어내는 이익을 간과하고 있다. 통상 분쟁도 덜 끌었지만 미일 구조협의 SISII죠. 같은 양자 차원의 노력으로 대부분 관리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트럼프가 방위비에 주일 미군 방위비에 대한 추가 부담 요구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관돼요. 이거를 자꾸 우리나라 이제 언론들에서는 비즈니스맨이라서 기업가적인 어떤 딜의 협상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은 에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저는 밀접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마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마가는 A를 그러니까 Make America의 그 A를 떼면 돼요. Make Universe 또는 세상이죠. 소위 말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세상을 Great Again 하는데 미국이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꿈을 에론 머스크를 통해서 실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래서 M7에 대한 2025년 이후에 다른 제조업은 어떨지 몰라도 나스닥 시장에 대한 말씀 주신 대로 주기적인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놓고 볼 때 구조적인 문제는 틀림없이 차고 올라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훈 대표도 같은 질문.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첫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이제 요약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실적을 놓고 말씀 나눠봤는데 M7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AI 기업들의 향후 구조적 개혁의 문제 또 제조업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2025년 상반기 그리고 2025년 전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미국 주식시장 또는 자산시장의 변화의 핵심 어디에 있다고 보시면 요약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죠. 2024년과 달리 25년에 들어서는 이제 사실 미국 시장이 비싸진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요. 예, 사실 비싸졌다. 예. 아무래도 2년 동안 이렇게 장이 좋았던 적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당연히 주가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만큼 그 회사들이 사실 숫자가 다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네, 예전에 버블이라면은 그냥 주가만 많이 올라서 밸류만 올라가는 건데 그런 국면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기업들이 숫자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그 이유가 있는 상승이었다. 그런데 25년에 저는 오랜만에 다시 트럼프를 겪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예전에 적응이 된 것 같아도 또 놀랍니다. 제가 보면 분명히 여러 번 놀랄 일이 있고 변동성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락한다, 상승한다가 아니라 저는 어렵다로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좀 더 편했다면 좀 어려웠 국면을 갈 것 같고요. 어렵다는 약세장이나 하락한다와 동일어가 아니에요. 어렵지만 올라가는 시장. 예를 들면 방금도 그 1기 때 2018년도 얘기했지. 2018년에도 무역전쟁 안에 어쩌면서 고민은 많았으나 사실 마지막에 긴축 때문에 한번 크게 빠졌거든요. 그건 긴축은 트럼프가 한 게 아니고 그 트럼프 전부터 한 9월까지는 또 시장이 하면서 되게 많이 오르게 또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쉽진 않았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대신에 이제 숫자가 좋아진 회사들을 또 봐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머스크랑 트럼프가 이루려는 그 AI에 대한 그림, 그러니까 미국을 강하게 만들고 세계를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4년이 시작이잖아요. 사실 돈도 많고 대통령도 했고 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걸. 정말 이거는 뭔가 한 번도 대통령 해먹겠다 이게 아니라 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던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분이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꼭 어떻게든 할 방법도 찾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근데 이 방법을 이루려면 뭐 공포도 써야 되고, 당연히 시장도 공포에 질리고, 주가도 많이 빠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바이든은 별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이 그냥 뭐 이렇게 노말했다면 좀 더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지지만 그만큼 또 미국 중심으로 집중되고 구호가 집중되는 그 현상도 또 강해질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자산에 투자하면 구역에서도 또 가서 투기를 하면 또 안 되죠. 우리가 투기를 또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특정 몇몇 주식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중이 높고 그런 게 좀 있는데 근데 그 좀 미국에 이렇게 탄탄한 수익 내는 회사들 위주로 투자한다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달러 강세가 된다.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는 또 메이크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원화에만 투자하면 그게 그런 게 없잖아요. 달러에 투자하면 미국 주식 흔들릴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 이런 거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들이 숫자로 올라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힘들었다면 이번 실적 발표나 다음 실적 발표에 숫자가 좋아지면서 이게 또 회복할 또 여지가 있거든요. 네.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또 이 관세 정책도 결국 저는 이 변동성을 만드는 거지 파국을 만드는 게 아니다. 왜냐 이 목적이 무슨 세계 대전을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 싫어해요 생각보다 그분이 전쟁에서 죽자 이게 아니라 파국을 만들지 않지만 끝까지 밀어붙여서 무섭게 한 다음에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세상 망한다 쇼배팅 이거보다는 이제 좋은 회사를 좋은 기회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연휴 동안에 제가 슈가 월드 코믹스인가요? 어떤 그 유튜브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잘 아십니까? 예. 거기 한태경 겸임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은 지금까지 비유 중에 아주 가장 마음에 드는 비유를 하셨어요. 주식시장을. 뭐 많이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주식시장은 마치 풍선과 같다. 이렇게 바람을 불면 커지면서 이제 팽창할 때까지 팽창을 한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불면 빵 터질 수 있고 이 부분은 한 교수가 이야기 안 했지만 한 교수가 이야기한 건 손가락으로 눌러도 터지고 바늘로 찔러도 터질 수 있는 그 팽창감이 언젠가는 생기게 된다. 근데 이제 스스로 불었는 그거는 이제 빼놓고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좋은 비유였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버블이 터져가지고 모두가 다 박살나는 거는 주식시장이 턱도 없이 버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터진 거냐? 아니면 그 누군가 큰손 누구가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가지고 터진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관점을 봐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주식시장이라 그럴까요? 자산시장의 이슈는 2월 달에 우리 김기훈 대표께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관점, 그러니까 좀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심리적인 측면, 사회의 문명적인 왜냐하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도구의 어떤 하드웨어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문명의 발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기훈 대표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믿고 딥싱크와 AI 이슈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예.